되게 중요한 요소들 중에 먹는 거, 교육, 그리고 노동환경, 뭐 생활 조건, 뭐 주거, 그 다음에 위생 요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가지고 한국이 아시겠지만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엄청나게 높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자살률 높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국은 이제 이런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제일 많이 망가진 나라일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산업화하면서 이천향도 해가지고 고향을 다 떠나서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또 지금도 뭐 중고등학교는 뭐 지방에서 나와도 뭐 대학은 또 서울 오고 직장은 또 어디 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사회에 오래된 어떤 커뮤니티들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뭐 커뮤니티라고 하면 이런 좋은 정말 이런 의료사업이나 이런 모임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종교 활동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커뮤니티고, 뭐 성당 다니면 성당 커뮤니티거든요. 그것조차 없으면은 정말 서로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생활이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어렵죠. 아무튼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강에서 의료 발전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많이 과장돼 있다는 거고요. 이런 홍역이나 뭐 결핵이나 장티푸스 같은 이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감염 질환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이런 그 발병률이 떨어지는 시점은 이런 예방 주사나 치료제가 개발된 시점이 아니고, 사실 그 전에 이 1900년대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 사이 정도에 급격한 이제 생산력 발전으로 사실 이제 먹는 게 많이 해결이 되고 위생 상태가 또 상하수도로 해결이 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한 발병률이 거의 뭐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이 예방 주사가 이제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이런 영양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위생 상태라든가 아니면 주거 상태가 개선이 된 다음에 약간 더 낮춰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이게 항생제 개발해서 뭐 많은 병을 치료했던 걸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 이미 이 발병률이 0.1에서 뭐 0.023까지 떨어질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것도 다 위생 상태, 먹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이렇게 홍삼 먹으라고 하면서 야근시키는 건데, 야간 노동이 이제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미국 아마케 2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근을 어떻게 응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노동을 줄이고 사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적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사회 체육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게 사실 건강해지는 지름길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 이제 이 사망 원인 2013년에 이거는 세계 신빙성이 미국 CDC 자료인데, 제일 이제 사망 원인 1위가 심장 질환,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고요. 하트 디지즈고, 두 번째가 암이고, 세 번째가 오진이에요. 오진. 병원 가서 죽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병원에 가서 오진이 된다는 게 뭐 오진이라는 게 뭐 암을 못 잡아서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병원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병원 가서 엉뚱한 수술하고 엉뚱한 약 먹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국은 그래요. 이게 미국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미국은 이제 시장화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영리병원이 있고 막 그러니까 웬만한 건강 문제를 미국 사회도 상당히 이제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의료가 아니라 사회적 해결책이 우선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아까 뭐 보니까 저희 느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뭐 마라톤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말벗, 건강 말벗도 있고, 뭐 음식도 같이 하시고, 이런 게 진짜 건강해지는 길이죠. 이게 뭐 의료 정보 더 알고 약 몇 개 더 먹고 건강기능식품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좀 더 웃긴 게 이런 우르사 같이 이런 사기약들, 이거 사기약이거든요. 우르사에 그 있는 성분 우르시딕 애시드라고 하는 이 성분은 실제로 이제 간담도 염증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인 여기 대부분 간담도 염증이 없는데 이걸 먹는다고 간 때문이야, 뭐 간의 피로가 회복된다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처럼 일반 약품 판매할 수 있게 된 거는 여기 이 우르지릭 애시드 플러스로 여기다가 이제 비타민을 섞었거든요. 비타민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요회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섞어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뭐 주름과 혈을 보면 수분병이 보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병원에 가게 만들고,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를 무슨 이런 특수 의료용품 식품을 먹으면은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알츠하이머는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최근에 너무 이렇게 저도 건망증이 심해지고 깜빡깜빡하고 사람 이름을 자꾸 까먹고 해서 여러 논문들을 자꾸 이제 공부를 해본 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세 가지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신체 활동,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러면 그냥 치매로 진행하고요. 두 번째가 그나마 약물이나 어떤 화학 물질 중에 치매 효과가 있다는 거는 카페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매의 그 진행을 좀 이렇게 막는 뭐 도네피질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병원에서 처방받을 정도면 상당한 이제 치매가 진행한 다음에 그거를 더디게 하는 거지, 예방하는 방법은 지금 저기 밖에도 커피가 있는데 커피 한 잔 정도 드시고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로 효과가 있는 거는 읽는 겁니다. 읽는 거, 리딩. 읽어야 돼요. 읽어야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읽어야. 이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뭐 뉴스 뭐 아니면은 방송 뭐 축구 이런 거 보는 거는 안 돼요. 네, 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성경이라도 읽으시는 게 치매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읽고 있는 게 좋습니다. 책을 보시는 것도 좋고. 이런 거 먹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메디컬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부추겨지는가? 이건 이제 의료를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재밌는 그림인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되게 복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뭐 주치의도 있고, 뭐 유럽 사람들은 사실 돈 내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프랑스, 독일 뭐 할 거 없이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을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은 다 아실 거고, 스웨덴, 노르웨이하고 복지 천국이고, 남부 유럽인 뭐 이제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같은 데도 병원 가서 돈은 안 냅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미국은 이제 미국 스타일은 이게 병원을 다 돈벌이니까 어떻게 주가를 올릴지, 제약회사 어떻게 돈 벌지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를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한국에서도 다 영리적이면 안 된다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 병원, 장비, 약 이런 거는 사적으로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병원이나 이런 의원의 공간들은 대부분 공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적 자원을 임대를 해주거나 그렇지, 한국처럼 개인, 뭐 제가 만약 개원한다 그러면 제가 민간 병원에, 아니 민간 그 건물주나 상가를 갖고 있는 개인한테 그걸 임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동아시아 혹은 미국 같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절대 안 됩니다.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이제 영리적인 부분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을 따라간다. 미국은 1980년에 이미 이 하버드 의대의 유명한 아놀드 레만이라고 하는 이 예방의학자가 미국의 어떤 의료 시스템은 의료산업 복합체다. 이게 이제 사실 메디컬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라는 게 뭐에서 나온 거냐면, 미국 사회를 이제 지칭할 때 저희가 군산 복합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라고, 미국은 이제 무기 생산에서 전쟁 일으키는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어떤 하나의 개념인데, 그걸 이제 차용한 거예요.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전문가나 지역 당사자가 아닌 영리기업의 경영자 혹은 경영 집단이 병원을 운영 관리한다. 한국도 이런 트렌드를 되게 많이 받아들여서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있어요.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사장을 파견합니다. 재단에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의학 교육에 투자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의료 산업의 이해관계에 전문가가 이거 복무하도록 이걸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과대학에는 이렇게 그 장학금 중에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들어온 돈들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영리적인 의료 행태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이런
어떤 영리적인 어떤 기업, 산업과 의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그 미국에서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성행하고 있는 게 이 영리병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도 영리병원이 있어요. 중국도 이제 의료 시스템은 개판이거든요. 이 영리병원이라는 게 있으면 개판인데 걸핏하면 이렇게 영리병원 만들면 뭐 투자해법이 된다고 그러고 이게 조선일보에서 2015년에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허용했으니까 사설에 뭐라고 썼냐면 국내 병원 역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주도에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 허용을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했으니까 외국인만 왜 영리병원 해야 되냐 내국인도 해야 된다 이런 넉나간 소리를 하는 게 이 신문의 사설에 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그 보수 언론지들의 특징이 영리병원을 통해 가지고 의료로 돈벌이를 더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요. 뭐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주식을 투자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주주로서 안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정경련 그 다음에 이런 경제인들 연합회에서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뭐 갈라파고스 규제니 할 때 두 번째로 꼭 나오는 게 영리병원입니다. 영리병원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영리병원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경총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리병원을 빠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저희 영리병원 한 적이 있죠. 지금 이제 제대로 안 됐지만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허용해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지금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 제주도지사 할 때 이거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여기 뭐 집회도 하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성격이 어떤 병원이냐면 이 그 녹지국제병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이게 그 중국에서 자본이 들어온다는 중국의 녹지그룹이랑 같이 들어오는 건데 이 들어오는 운영진들이 누구냐면 싸널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인데 이 싸널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강남의 아주 대형 성형외과에 펀딩을 받았을 그런 짙은 의심이 드는 그런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이 병원이 49병상짜리 적은 영리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피부 성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아무튼 이 원희룡이 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본인이 뭐 영리병원 그래도 불허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도민들한테 이제 공론조사위원회라는 걸 돌렸거든요. 이게 뭐 이전 이야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민들이 영리병원 반대했겠죠. 영리병원 들어오면은 의료비가 폭등하고 영리병원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갑자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정치적 책임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도 다 뒤엎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병원 논란이 계속되다가 이렇게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대선 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대통령 된 이 양반 찬성 그리고 거기에 같이 협조했던 안철수 찬성 이 두 명이 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은 아까 봤듯이 찬성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 있던 대통령, 인수위원장 및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다 영리병원 찬성론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뭐 조작한 게 아니고 물어봤더니 답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자기들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왜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기업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내가 영리병원은 찬성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강원도에 또 이제 영리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 그 국민의힘 박정 무슨 이제 국회의원 이름 까먹었어요. 저 요즘 이름 잘 까먹는데 아무튼 이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이 강원도 국회의원이죠.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근데 어디서 배운 거냐? 이 사람이 제주도의 원희룡 아래서 부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가 나쁜 그 초록은 동생 나쁜 놈들끼리 한다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최근에 이건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 9월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병원 문제점은 이 부대 사업이란 자회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죠. 자 이게 어딘지 아세요? 아산병원이에요. 아산병원 환자들 의사들 막 걸어다니는 여기 보시면은
현대마트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현대 24시간 뭘 보면서 서울대병원도 뭐 아래 보면 요즘에 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지만 아산병원은 아예 아래 쇼핑몰이에요. 이런 게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은 그 요번에 코로나도 거치시고 그 전에 메르스 경험도 있으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감염에 되게 취약하고 사람이 안 오는 게 좋은 데입니다, 사실. 의료인들하고 환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근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왜 그렇게 의료비가 비싸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이 인형을 팔아요. 애한테. 애가 이렇게 막 주사 맞으려고 울잖아요. 그러면 인형을 줘요. 100불. 100불에 파는 거예요. 이건 여기 컵에다가 알약을 넣어서 주거든요. 이 컵도 팔아요. 다 팔아요, 그냥 여기는. 하나하나 가격을 다 매겨서 다 파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런 이제 인형들도 다 이제 병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료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런 부대 사업들을 하는 거는 대학들도 많이 하잖아요. 연세대학교 뭐 아사히 베리 보면 뭐 22배 항산화물 거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거 막 지하철에서 팔고 있어서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시리즈들 많잖아요. 블루베리 프리미엄, 연세 뉴트리션 세이크 아몬드, 마지막에 연세 대청김. 김하고 연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대학이 하는 부대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병원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계속된 기업들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대청김, 서울대학교 블루베리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했던 곳이 있어요. 우리들 체어라고 해서 이제 이 의자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우리들 병원이라고 척추관절 전문병원 이렇게 유명한 데잖아요. 과잉진료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여기는 보면 일가들이 다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주 우리들 헬스케어, 우리들 리조트 제주, 우리들 병원 관리, 우리들 창업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비상장 기업들까지 해가지고 다 영리적인. 원래 한국의 병원은 법인병원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주주들한테 배당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리병원 하자는 건데 얘네는 우회하는 거예요. 부대 사업.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의자를 이거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동안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이게 무슨 척추를 푼다는 말도 안 되는. 자, 척추를 펴고 싶으면 달리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그 다음 두 번째로 달리기가 안 되면 최소한도 걷거나 오래 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무조건 척추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일수록 디스크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이게.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50분 앉아 있었으면 10분 일어서서 서 있거나 스트레칭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좀 주기적으로 뭐 운동을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고. 이분은 이제 서울대 가정의학과 출신의 선생님인데 주로 이런 쓸데없는 걸 많이 파시면서 이거를 또 언론에 나와서 막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의료 영리화인 거죠. 전형적인. 이분 돈 엄청 버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부잣집 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또 유산균도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 정영준 유산균 이렇게 판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의료인으로서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연예인처럼 막 나와가지고 부부 사이 막 이런 거 이야기를 요즘에 하시는 것도 막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 아무튼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인생 즐겁게 사시는 건 좋은데 의사 면허를 걸고 이런 상품 만들어 파는 거는 의사협회에서 전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하고 이렇게 또 합작을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은 무려 국립대병원인데 이렇게 개인 건강정보 연동하는 이런 프로그램 회사를 차렸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망했어요. 거의. 네, 망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건강검진도 산업화돼 있어야 돼. 건강검진 가면 적절한 수준으로 원래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이 위암을 보시게 되면 위암 검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병률이라는 게 뭐냐면 위암 환자를 많이 조기에 잡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망률이 떨어지죠. 그게 이제 민내시경을 저희가 열심히 한 덕이에요. 이거 민내시경을 하면 좋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이쪽은 보시면 갑상선암이 갑자기 10배가 증가했어요. 한국이. 2001년에 진짜 이게 100만 명이 7명 있던 게 100만 명이 72명이 갑상선암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체르노빌이 터진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사망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사망률이 안 바뀌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발병률만 올린 거예요.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아주 의료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이 저널에 결국 실린 게 한국의 갑상선암 이 에피데믹이 뭐냐면 전염병 수준으로 퍼지는 거 이거 이상하다 했더니 봤더니 검진 과다 검진 때문이다 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의료비 아시죠? 대학 가서 응급실 갔더니 5,000달러 내고 요즘에는 5,000달러도 아니고 요즘 한 10,000달러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의사를 한번 만나는 순간에 400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하는 거예요. 4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요즘에 한 일로 하면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50만 원이 깨지는 거죠. 한국도 근데 사실 이 비급여가 적용이 되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제 환자였거든요. 의료급여라고 이제 저희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들 건강보험으로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결핵으로 갔는데 그 다제내성 결핵으로 제가 그 대학병원에다 보내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이렇게 딱 700만 원 돈이 나왔죠. 이분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이렇게 선택진료비만 이때만 해도 이제 대학병원에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있을 때 그래갖고 이거를 딱 해서 7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게 700만 원이 찍혔느냐? 이분을 그 보낼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긴급 의료 자금으로 700만 원을 탑재해서 보냈거든요. 안 그러면 그 대학병원에서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700만 원 다 쓰고 다시 저한테 돌려보냈어요. 돌아가셨어요. 결국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왜냐하면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뭐 더 했으면 뭐 사셨을 거다 이렇게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나 이분이 참 비정한 그런 걸 저는 느꼈죠. 700만 원을 탑재해서 보냈더니 딱 700만 원에서 3만 원 딱 끊어지는 순간에 저한테 돌려보냈어요. 2014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이 모임에 참 슬픈 이야기죠. 한국에 이 돈 없으면은 한국이 독일과 달리 뭐 세모녀 사건이나 그런 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돈 없으면 의료 서비스도 꼭 받아야 되는 정말 결핵 같은 의료 서비스도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은 이제 또 바이오 벤처를 직접 이렇게 만들려고 막 자꾸 부추깁니다. 뭐 이런 거죠. 돈 없으면서 병원에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회사를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원진녹색병원에 일하는데 원진녹색병원 같은 이런 공익적인 병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제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최선의 진료를 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런 건 아니지만 큰 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경향이 커지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전문 병원들이 이런 경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들 병원 이런 데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근데 옛날부터 이런 걸 꿈꿔왔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보험을 팔면서 연계의원, 연계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을 이런 식으로 가는 이 구조를 옛날부터 꿈꿔왔고 실제 또 삼성이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스마트케어 이런 거 하지만 의료기기 회사 지금 초음파도 저희 병원에도 지금 요즘 초음파 보니까 이제 삼성 메디슨이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의료기기 산업의 상당 부분 이제 그 진입을 했고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바이오시밀러라고 저희가 그 생물학적 그 치료 제제들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상당한 기업으로 이미 키웠고 원격 의료 뭐 이런 걸 해서 삼성이 어쨌든 미국산 의상복합체를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좀 없어졌느냐 하면 이게 또 계속 있어요. 이런 잔재들이. 이건 이제 돌아온 영리자에서 아직 이거는 보건복지위에 지금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도 넉나간 사람들이 이게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국립대병원이 이 영리자 회사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지고 기술지주회사를 갖게 하는 이 법안을 지금 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도 이거 맡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획책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답게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디테일한 것들 저희도 잘 몰랐는데 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을 하시는 조승현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알게 돼서 이거 저희 성명도 내고 지금 맡고 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참. 그리고 병원 산업화 이제 글리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다국적 제약회사 이 노바티스인가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 약이 엄청나게 비싼 게 책정을 한 거예요. 특허권으로 한 알에 뭐 2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이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게 이제 2만 원씩이니까 60만 원씩 약값을 부담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게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이게 한 알에 뭐 거의 100원, 200원까지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허에 의한 살인이니까 강제 실시라는 게 뭐냐면 특허를 무시하고 이게 필수 의약품이니까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약품이니까 약가를 낮춰달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 제도도 이때보다 훨씬 나아졌고 약가가 비싸더라도 건강보험이 해주니까.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안 되던 시절에 환자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싸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약품에 특허를 거는 행위들은 물론 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해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게 피부 미용 제제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허를 걸어서 특허권을 인정해주면 줄수록 약가가 비싸져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뉴욕타임즈에 실린 거예요. 미국에서 숨쉬는 데 드는 돈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 보면 그 천식 환자들 이거 이넬라이터거든요. 미국에서 2개 살 돈으로 그리스에선 37개를 살 수 있고 이 오그멘틴이라고 이건 진짜 흔한 항생제입니다. 그냥 저희 애들 이렇게 염증 좀 있으면 처방하는데 벨기에에서 445알 살 거를 미국에서는 19알밖에 못 산다.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왜 이렇게 우리 약값이 비싸? 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은 정부가 아니라 민영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약값을 정합니다. 자유경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나라는 아닌데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져가게 되면 약값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진짜.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타이레놀을 같이 이렇게 좀 수익성이 없는 약품들 또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고 담합해가지고 얼마 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타이레놀 약가를 결국 물며 겨자 먹기로 올려주게 됐는데 유럽에서는 이게 왜 안 되냐면 유럽은 제약회사들이 그런 필수 약품을 강제로 찍어내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업들한테 그 정도의 힘을 못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한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의료비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느냐면 사실 1980년에 이제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긴 했지만 막 그렇게 다른 이런 막 독일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보다 확 차이나게 이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1980년에 이 베이돌이라는 법이라는 게 뭐냐면 베이라고 하는 공화당 국회의원하고 똘이라고 하는 공화당 국회의원하고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모든 거에 특허를 다 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치료 행위에도 특허를 걸 수 있게 해준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전에 그 시민사회운동 가시는 남희석 변리사께서 미국의 특허법 공부하다 보면 미국이란 나라 진짜 미친 나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의료비가 올라간 거예요. 특허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아무데나 특허를 다 걸 수 있어요, 미국은. 유전자에 특허를 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전자를 내가 어떤 특정 유전자를 내가 발견했으면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제일 유명한 게 그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을 미리 예방적 절제를 한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뉴욕타임즈에다가 글을 기고했어요. 자기는 이 돈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은 이 유방암 유전자에도 특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몇백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웃기는 나라죠 진짜. 특허를 아무데나 다 거니까. 자, 우리나라도 임상시험 빈곤노인들이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임상시험이라는 것도 의학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쓰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하는 것 중에 여기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거 이름 딱 들으시면 뭐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기술 발전 단계가 그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사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 이게 지금 MBN의 황금알이라는 줄기세포로 70대가 20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여기 어떤 의사 중에 한 명인가 한의사인가 누가 나와서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으니까 허가한 거예요 라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해냈지. 자, 임상시험을 한다는 거는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죠. 허가해준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업체들이나 유전자 치료 업체들이 임상시험을 합니다. 임상시험 했어요. 임상시험 지금 들어갔으니까 라고 하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주식을 막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임상시험을 해서 통과되는 약은 실제로 100개 중에 1개도 안 돼요. 이분이 이제 사기의 그 절정. 네. 있지도 않은
배아줄기세포 했다고 사기친 이 사람인데 이분도 그런 사기에 이제 그 어떤 말장난 뭐 배아줄기세포 기술은 대한민국의 기술인데 무슨 민족주의 자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죠. 그걸 지금 똑같이 이 양반들이 하고 있어요. 서울대, 수의대 3대 사기꾼들인데 황우석은 이제 아웃됐죠. 이 라정찬 씨는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에 가면 이분한테 줄기세포 치료하겠다고 줄 서 있다고 아직도 하는. 네이처셀 전에 뭐를 했었냐면 이분이 이전에 저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거 줄기세포 로비를 했다고 하는 회사를 해서 주가 조작으로 감방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도 되게 잘 지내셔요. 이분이 거기다 목사님이에요. 베데스다 그 교회인가의 목사님이야. 그 연계해갖고 이런 사기를 치고 있죠. 아무튼 이 네이처셀 뭐 이래갖고 줄기세포 뭐 일본에 가가지고 뭐 1억 원, 2억 원씩 주고 뭐 중국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 거 그 패키지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인트 스템 이런 것도 다 사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웃긴 게 이거예요. 의사이시 모든 암의 근본 원리 발견했고 부친의 상태가 나쁜 편이 아니다. 줄기세포 이용해 3달 동안 치료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운동장애 파킨슨병 이거 YTN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극복한다. 파킨슨병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약에 극복하는 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벨 의학상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마 거의 그 아까 페니실린을 개발한 거 이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이런 퇴행 질환을 이걸로 치료하는.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에 견주어 보았을 때 이런 헛소리들이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저희는 막 이렇게 보면 유전자 주사도 예스병원, 무릎관절 이런 식으로 간 거라고. 여자한테 진짜 좋은데 줄기세포. 걸핏하면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혁신적이고. 근데 실제로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병원도 해외 동포들 환자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한번 이걸 한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하는 한국이 의사도 문제, 병원도 문제, 환자도 문제, 언론도 문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모 신문에 의료신문 같은 그런 데다가 이제 기사 실은. 근데 실제로 이제 도쿄에서 TCC라고 도쿄셀 클리닉이라는 데서 이상한 줄기세포 비스무리한 이 면역요법을 하거든요. 이 TCC는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의 차병원이 가가지고 차린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걸 할까요? 안 하죠. 왜냐? 일본은 건강보험이 계약제입니다. 이 TCC 같은 데는 일본의 건강보험이 계약을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그 본인이 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 일본어 돼 있고 다 한국어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안 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TCC에 있는 면역학 연구 조성원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NK세포가 암 발견 시 5시간 내에 파괴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암세포를 항암 치료를 왜 합니까? NK세포를 넣어주지. 이게 NK세포가 이제 자연 살해세포라고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세포학 공부하시면은 사람 몸에 있는 건데 이걸 넣어주죠. 이런 걸 막 버젓이 비타민 같은 방송에 옛날에 나왔고 하고, NK세포로 세계 최초 주사제 허가낸 조성원 박사의 NK 힐링 스토리 뭐 이런 거 막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냐면은 그거만 알려드릴게요. 일산에 차병원 새로 지었어요. 거기서 또 이거 차려놓고 이거 사기치세요. 그 이 사기를 서포트해주는 게 차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효과 그거 다 줘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거 안전합니다. 자기 몸에서 빼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안전하다. 항상 한 이야기요. 근데 이거 진짜 안전합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안전해요. 이거 안전하다. 안전하니까 사기쳐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 안전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뭐를 해도 된다. 이분이 얘기. 차움에 또 가가지고 사기쳤어요. 한동안. 방금 여기 나오는 거죠. 김기춘도 줄기세포 치료. 이게 차움, 이게 이 사람하고 연결돼서 도쿄 갔다 온 거고, 최 씨는 그 최 씨 아시죠? 그 최순실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차움을 즐겨 찾은 배경은 줄기세포 치료라고. 이게 다 그 당시 다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면 너무 강력한 커넥션이고, 그리고 이 뭐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차원서 받았다는 NK세포 활성도 검사 복지부도 홍보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몰래 면역세포 검사를 하는데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들한테 다 사기당하는 건데 자기들도 사기당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무짝에 소용없다는 거를. 근데 본인이 이래가지고 문제만 일으킨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은 2019년에 퇴행관절염 치료제라고 하는 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또 사기로 밝혀져서 퇴출됐죠. 원래 본인들은 이런 뭐 이렇게 연골 유래세포로 판단하는 세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293 유래세포가 들어있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퇴출됐는데 이거 누가 밝힌지 아세요? 이거 미국에서 밝힌 거예요. 얘네가 과감하게 미국에 임상시험을 신청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온갖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이 있네. 식약처 규탄한다 이거 그때 시위하고 있었죠. 이게 가격이 600에서 700만 원이었어요. 그냥 저희가 보통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연골 그냥 비슷한 성분을 그냥 넣어서 완충시켜주는 제제보다도 효과가 떨어져요. 실제로 이 논문들을 보면. 이거 말고 또 이제 대표적인 사기 중에 이게 NK 세포 활성도 아까 그 NK셀 뷰키트가 있죠.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NK셀 검사를 하는 건 좋아요. 이게 연예인들 동원해서 막 했죠. NK셀 활성도를 막 검사하는 것까지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NK셀 여기 몇 개 있는지 다 보시는 데는 이 검사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NK셀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으면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자신 있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NK셀이 적으면 난 암에 걸릴 것 같으니까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NK셀이 많아도 암에 걸릴 수 있고 NK셀이 없어도 암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암과 관련되어 있는 수만 가지의 원인들 중에 그냥 하나를 그냥 검사해 본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허가해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모든 검사를 저희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해서 내 몸에 뭐 예를 들면 이상한 세포가 몇 개인지 다 확인해 볼 이유가 없죠. 저희가. 그게 어떤 의학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하는 거죠. 얘는 많든 적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검사를 계속 허가를 해줘가지고 지금은 온갖 검진센터에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원진독색병원에도 이게 걸려있더라고.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얘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퇴출될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지금 5년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서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재평가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퇴출되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퇴출되고 이런 사기를 왜 자꾸 치느냐? 임상시험만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라젠 같은 기업들이 있죠. 신라젠이 출시한 약품이 하나도 없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시가총액을 4조 5천억까지 찍었잖아요. 그 신라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임상시험 1상, 2상, 3상 할 때마다 주식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지수는 대부분 다 사실 갬블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코스닥 시장 내 수익률 상위 헬스기업 이렇게 순위를 보시면은 신라젠이 있죠. 2017년에 수익률 600%. 출시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사실 복제약을 팔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나마 실체가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상한 걸 하는 회사들이 이상한 거. 메디포스도 뭐 제대열하고 이상한 줄기세포 치료제 뭐 물론 허가받은 제품이긴 한데 무릎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지금 출시한 지 10년이 됐는데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의 그 식약처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말 한국에서만 허가받은 신박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는 모르겠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니까 돈 700만 원 내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롱생명과학 있죠. 얘네가 이제 그 인보사 사기쳐 사기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주가 폭등을 할 때를 보면은 이 바이로메드 얘도 이제 출시하는 거 약 하나도 없어요. 메디포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대열이나 몇 개는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국내 임상 3상 완료, 3상 승인. 그러니까 3상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비교
그 임상시험을 아직 이거 통과한 게 아니라 승인하는 순간에 주가가 폭등해요. 그래서 이제 오너 일가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팔고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의 600%, 뭐 100만 원 투자했으면 600만 원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출시를 하잖아요. 출시를 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이제 그때부터는 뽀록 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언론을 광고를 하고 해외 시술을 하고 가격을 높게 매기고 주가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금방 끝내야 되는데 이거 계속.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무력화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짧게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건강보험을 어떤 식으로 지금 무력화하려고 하냐? 이렇게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보험 상품이 바로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보험 상품이에요. 혹시 이런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이 상품은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건강관리가 내용이 1차 의료 뭐 만성질환에서 고혈압, 당뇨 이런 걸 이제 관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앞에 비의료라고 붙였어요. 왜 그러냐? 원래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명박 정부 때 하고 싶어서 2번이나 국회에다가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입법을 했는데 그게 의료민영화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통 크게 이걸 인증을 해줍니다. 인증을 해주는 거를 이제 도입했어요. 인증제 이게 지금 이제 요번에 한 겁니다. 인증을 해줘요. 그냥 정부가 그냥 입법 과제인데 행정 독재로 인증을 해줘요. 이렇게 인증을 이런 회사들을 해줬어요. 만성질환 관리인 이런 5개에서 이 건강회사 이렇게. 뭐 언뜻 봐서는 뭐 건강관리 해준다니까 좋은 일이라서 가실 수 있는데 원래 의료적 영역 혹은 그걸 넘어가는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원래 건강보험이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의 그런 서비스에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사회적 그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이 1차 의료가 잘 안 돼서.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보험회사에 팔아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이번에 승인한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 창 헬스케어라는 데는 삼성생명 앱입니다. 이거. 삼성생명을 해야 이 창 헬스케어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왜 창이냐 하면 성창규라고 하는 보라매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만든 회사예요. 이 선생님은 뭐 하시던 분이냐면 2007년부터 4년 동안 건강 증진 사업 단장을 했어요. 보라매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적인 일을 하다가 거기서 배운 노하우로 기업을 차려가지고 삼성생명하고 이렇게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을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공공병원. 그리고 이제 휴레이 포지티브는 삼성화재 앱, 아까 제가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한 이 마이 헬스노트 이 앱을 만드는 회사. 이거는 삼성화재에 가입해야 돼. 그리고 이 앱을 보시면 이 앱에서는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이 24시간 내 자문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허접한 의사가 아니라 삼성 서울병원에 강북 삼성병원에 교수님이 해준다. 이러면 동네 의원 1차 의료는 네트워크 다 박살이 나겠죠. 이걸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리고 다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건강적 민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그래서 좀 조언을 해줬는데 뭐 요즘에 워낙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잠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관리 서비스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웃긴 게 고령 친화 산업과 연계하여 돌봄 로봇, 복지기술 R&D를 강화하는 거예요. 독거노인한테는 사람을 보내야지 말번 로봇이나 돌봄 로봇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근데 돌봄 로봇이 그래서 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정부 그 디테일 안에 보면 텔레프리젠스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거는 텔레프리젠스라는 거 이름이 이게 이렇지 그냥 화상 전송이 되고 아래 바퀴 같은 게 달려 있는 로봇이에요. 근데 가격도 되게 비싸. 제일 싼 게 이게 600원. 이거는 아이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가 까딱까딱 거려줘.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 고개를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제 한 5,000불 정도. 아무튼 이런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기계가 해주는 거를 가지고 지금 대단히 혁신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격 의료나 이런 것도 똑같은데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할까요? 제가 돈 있으면 사람 만나고 싶죠.
예? 돈 있으면 사람이 직접 치료하는 거를 받고 싶죠. 돈 있으면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지. 어떤 사람이 이 로봇 가지고 이런 거 장난하겠어요? 앱으로 하겠어요? 결국 이건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신 이분은 뭐 건보료 폭탄이라고 주장하고 뭐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분이 되게 그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되게 조장하시는 분이에요. 건강보험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대통령이. 매우 위험천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지금 하는데 뭐 신의료 기술 평가와 간소화, 뭐 바이오 헬스, 뭐 허가 심사를 완화하고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왜 허가 심사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사기 약이나 사기 의료기기들을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뭐 원자력 발전소도 뭐 안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다 규제 하나 하는. 그러면서 맨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뭐 재생의료 특별법이라고 또 있거든요. 다 자기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쿵짝이 별도 관리를 하겠다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뭘 했냐면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특구를 주장했어요. 게놈 서비스라는 게 뭐 주전자 정보를 취합하는 건데 이걸로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476억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돈으로 코로나 시기에 공공병원도 하나 없는 울산시에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7월 27일에 규제 하나 또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규제 개선, 투명한 규제 개선 방향 제시, 뭐 이런 거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그 교훈을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19 때 실제로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 진료는 어디서 했냐면 공공병원에서 했죠. 실제 그 금액을 보시면 2020년에 공공병원과 이 민간병원의 진료비 차액을 보세요. 이제 2022년은 최근에 이제 초기에 1, 2월이고 민간도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인데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공공병원이 이렇게 대부분의 일을 다 했는데 공공병원에는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공공병원 설립예산 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갖고 저희가 막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또 이분은 넉나가신 분인 게 이재명 후보는 그나마 공공병원을 좀 확대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공공병원 확대 주장 민간병원으로 충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 사람을 축출했죠. 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축출했어요. 같이 공공병원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건의료 정책의 제일 문제점은 어쨌든 현 정부는 노골적인 민영화 정부라는 거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데다가 또 아까 건강관리 서비스가 민간 보험사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혈압, 당뇨 정보를 그 앱에다가 입력하고 상담을 하면 그 정보를 다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국가가 가져가는 거랑 전혀 달라요. 걔네들은 그거 가져가서 뭐에 쓰죠? 보험 가입 받을지 안 받을지 보험 상품의 가격 결정하고 손해를 계산한 데 씁니다. 공공의료를 방기하고 마지막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 로봇 IT 확대로 의료 돌봄도 산업화를 추구하는 이런 세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태원에서 진짜 생태 같은 젊은이들 그렇게 해요. 그냥 멀쩡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것까지 이제 한다. 또 맨날 의료 민영화는 아니라 그래요, 이 사람. 의료 민영화는 단어를 안 쓴다고 의료 민영화가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뭔가 이거 지금 민영화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철도 아니면 뭐 공공재산 매각 이런 거는 지금 막 완전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전력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을 이렇게 한 잔을 쪼개가지고 한국의 전기료가 되게 싸서 전기를 많이 쓴다는 식으로 막 호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이야기하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드 담론으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전력 팔아먹겠습니다. 옛날에 포항제철 팔아먹듯이 그렇게는 못해요. 뭐 저희가 한국이동통신 그 성경에다가 넘기면서 SK텔레콤 만들듯이 그렇게 그냥 통으로 팔아먹는 거는 지금 못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무섭잖아요. 국민들이 박근혜도 쫓겨나갔고 근데 이렇게 막 우회적으로 아주 막 뭐 이렇게 내용을 좀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팔아먹고 막 이렇게 원래는 공공 서비스에서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바꿉니다.
정책 대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들, 아까 이야기하면 그거를 전부 되게 공공 서비스의 범주로 들여오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고, 그 다음에 교육, 사교육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공적 서비스로 다 넘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거, 그리고 먹거리, 이동수단도 지금 지하철만 65세 이상 무슨 무료잖아요. 버스 이런 거 다 연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후위기를 진짜 대응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 대중교통을 타기 편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정보 접근권도 해야 되는 거죠. 기후위기와 건강 문제는 오늘 뭐 주된 주제는 아닌데 다음에 한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앞으로의 건강 위기는 사실은 기후에서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는 게 앞으로 우리 사회 다음,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가 어쨌든 책임지는 의료 시스템이 정책 대안이 돼야 되고요. 건강보험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아까 제가 약품이나 의료기기도 상당 부분은 국가가 만드는 게 맞고, 지역사회 공공건강체계 확립해야 되고, 공공의료 당연히 합충해요. 공공의료가 합충되지 않, 한국같이 이렇게 뭐 5% 정도의 기관수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의 진짜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 겨우 버틴 건데, 앞으로 다음 상황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로 주거, 교육, 공공교통, 정보 접근권,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 건강 문제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돌봄하고 간병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 앞으로 이 노령화에 이런 핵가족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돌보줍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지만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주된 이야기를 하는 민간의료보험들, 이 돈 벌려는 애들이고, 민간의료보험이 무슨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뭐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험상품을 출시했습니까? 자기네들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재용 일가를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쓰먹고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병의원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 의료사역 같은 이런 것들에서 믿을 수 있는 병의원을 더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낭비 의료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정보를 진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오늘 그 이야기까지 다 안 했는데,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국민들이 공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들어간 건강정보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 있는 데이터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막 그 기업에다가 그냥 공짜로 그것도 공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건강정보는 이 이름이랑 일부 정보를 숨겨도 들어가서 제 다른 데이터랑 결합이 되면 제 식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정신과 약을 뭘 얼마나 먹었는지, 몇 번 임신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보험회사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한국에서는 되게 뻔뻔스럽게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민영화의 본질 이렇게 이야기했죠. 노암 촘스키가. 파렴치하고 부패한 정부는 거의 모든 것, 고속도로, 교육, 보건의료 체계,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다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하려는 게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